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제 단원벌 문제풀이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관인도 최근에 거부터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가 가고 올해가 새로 왔습니다. 황금 돼지 때 해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재배와 작물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재배 개설 쪽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빈도가 높은 것들은 좀 정해져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1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재배 기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재배와 작물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 수량을 결정하는 이제 요소는 이제 뭐 그 토지,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노동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 단위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 어느 한도까지는 높아지겠지만 이제 그 이상 투자해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이제 그 수학 체감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헥타르를 재배하던 것을 2헥타르를 재배한다 그래서 뭐 생산성이 뭐 1kg이 2kg 된다든지 어떤 그런 이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고요. 2번 작물은 일종 기형식물로 야생식물보다 생존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작물은 인간은 이제 보호하에 재배되기 때문에 그 야생식물,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식물보다는 이제 생존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물들은 이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부위들이 그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런 이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무 같은 경우도 야생형은 아주 작은데 우리가 이제 먹는 이제 뿌리 부분이 아주 기형적으로 발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농산물은 가격에 비해서 중량이 무겁고 용적이 큰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송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량이 무거운 이유는 이제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용적도 크고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농산물은 공산물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 이거 많이 필요할 때 많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요가 적어질 때는 또 수요를 빨리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이 적은 그런 게 이제 농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산물하고 농산물의 차이점이 이제 3번, 4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작물 재배 시 이제 수량 삼각형과 관련이 적은 것은, 작물은 이제 최대 수량을 올리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수량 삼각형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유전 또는 이제 품종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생산성을 결정한다.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 3요소 중에 이제 품종이 한 50%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 한 30%, 재배 환경이 한 20%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물 재배 시 수량 삼각형과 관련이 적은 것은 이제 4번 이제 경제성이고요. 재배 기술, 유전성, 재배 환경. 유전성은 이제 품종이라고도 하니까 품종의 유전적 특성이 어떤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물의 수량은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재배 기술이 이제 곧 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곧 이제 광합성 능력을 이제 광합성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다 작물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합성을 증대시켜서 필요한 부위로 동화산물이 많이 최대한 저장하게 하는 게 이제 재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배 기술 중에서 이제 광합성 능력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재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농경의 발상지에서 재배가 시작된 작물과 발생한 문명,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그 지역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 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코카서스, 중동, 뭐 지중해, 중앙아프리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문명 들로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3번 같은 이제 문제고요. 옥수수는 이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이제 그 재배 기원지고요. 그래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이제 마야 문명 지역에 해당되니까 1번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그 작물들은 이제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호박, 강낭콩, 고구마, 해바라기 등 같은 작물이 이제 마야 문명 지역에서, 특히 이제 옥수수는 이제 주로 그 열대 원산이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중앙아메리카 쪽이 이제 재배 기원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은 남아메리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기원지로 하고 있는 작물들에는 이제 뭐 아메리카는 잉카 문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지과 작물 중에 이제 토마토, 고추, 감자, 담배, 이 네 가지가 이제 잉카 문명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이죠. 그다음에 땅콩만 하나와 이렇게 콩과에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지과 작물 중에 이 네 가지하고 토마토, 고추, 감자, 담배 중에 네 가지만 남아메리카 지역이고, 이제 가지만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지과 작물 중에 이제 재배적 기원지가 다르죠. 가지만 좀 주의하시고요. 가지과 중에 네, 인도, 동남아시아. 여기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콩과 중에 땅콩만 여기 속해 있고요. 그래서 마야 문명은 이제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잉카 문명은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재배 기원지를 가지고 있는 작물로는 이제 가지과 작물, 가지를 제외한 가지과 작물하고 땅콩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는 이제 뭐 육조보리하고 이조보리하고 좀 다르죠. 육조보리는 이제 중국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조보리는 코카소스 중동 지역이 이제 재배 기원지고, 그렇죠. 보리 그러면 뭐 알 수 없으니까 이조보리하고 육조보리하고 나눠서 좀 기억을 하시고, 재배 기원지는. 감자는 앞에 필서된 것처럼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이 재배 기원지죠. 가지과 작물.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중동 코카소스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조보리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 마늘, 시금치, 사과, 서양배, 포도 등의 재배 기원지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감자는 그러니까 이제 잉카 문명 지역이 그 재배 기원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유전자 중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유전자 중심설도 뭐 출제빈 꽤 있는 편이죠. 이쪽 재배 개설 쪽에서는.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이라는 것은 그 식물의 기원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로 발생된 지역, 한 식물이 이제 최초로 발생된 지역을 이제 그 식물의 기원지라고 하고, 기원지로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 그래서 그 최초에 발생된 지역을 이제 식물의 기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득켄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유전자 중심시설. 그래서 1번 중심지에는 우성 형질이 많아서 식물종의 변이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물종의 변이가 다양한 지역이 이제 유전자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빌로프가
라든지 이제 뭐 캔돌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바빌로프가 주장했다. 유전자 중심설은 이제 바빌로프가 주장을 했고, 식물의 기원지는 이제 캔돌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물이라든지 유적 전설 등을 조사를 해서 식물학 그 고고학적, 역사학적, 언어학적 등은 이제 고찰을 통해서 식물의 기원지를 밝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성 중심지, 분포 중심지를 원산지로 추정하기 때문에 유전자 중심설이라고도 한다.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영성질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고요. 여기 이제 지문에 안 나왔던 이제 유전자 중심설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배 기원지는 1차 중심지와 2차 중심지로 나눌 수가 있고, 1차 중심지에는 재배 변이들이 이제 가장 풍부하고 다른 쪽에 없는 그런 변이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심지에는 우성 형질이 많고 원시적인 형질을 가진 재배 원종들이 많다, 이렇게 품종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여성 유전자가 많이 보이고 여성 유전자는 중심지에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중심지에는 우성 유전자들이 이제 많고 어떤 열성 유전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성에 이제 그 가려져서 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 기원지를 알아내는 방법도 좀 시험에 이제 나오는 편이니까 식물 지리학적 방법, 고고학적 방법, 세포 유전학적 방법 등으로 기원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세 개니까 뭐 시험에 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출제도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식물의 진화와 작물로서의 특징을 획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빠르게 나열한 것. 답은 3번이고요. 일단 변이가 발생이 되면 자연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이제 도태가 되고 살아남는 것들은 이제 적응을 하게 되죠. 적응한 것들은 그 지역에서 좀 더 잘 오랫동안 있게 되면 좀 더 잘 적응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순화라고 하고요. 순화된 것들은 이제 지리적 격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격리에 의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이제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전적 변이가 발생되고 살아남은 것들은 적응을 하게 되고 좀 더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이제 순화가 돼서 그 지역이 그 종들이 다른 종들과 격리됨으로써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5번 문제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뭐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격리 쪽도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별도로 격리는 이제 지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 인위적 격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지리적 격리는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교잡이 불가능한 그런 그 격리를 이제 지리적 격리라고 하고요. 생리적 격리는 이제 교잡 불임이라든지 이제 개화기 차이 특히 기하기 차이 등에 의해서 이제 격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생리적 격리라고 하고요. 인위적 격리는 봉지씨육이라든지 망실이라든지 망사 등으로 다른 꽃가루가 와서 교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인위적 격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생리적 격리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번 작물의 분화 과정에서 생리적 격리란 1번 환경의 적응력이 잘 발달하는 것,
적응력이 잘 발달하면 뭐 순활하고 이제 하겠죠. 그다음에 모든 생태 및 환경에 순화하는 것을 뭐 적응이라고 할 거고요. 용어상으로는. 그다음에 교잡에 의해서 유전적 교점이 방지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리적 격리라는 것은 이제 교잡 불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화기 차이 등에 의해서 교섭이 방지되는 것을 이제 생리적 격리라고 하고요. 상호간 질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을 이제 질적 격리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7번이고요. 7번 식물의 진화와 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식물은 자연교잡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전 변이가 생긴다. 유전 변이가 발생되는 이제 기작에는 자연교잡, 돌연변이. 유전 변이가 생기는 기작. 자연 교잡하고 돌연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교잡이 생기면 감수 분열 생세포를 만들 때 감수 분열에 의해서 유전자 교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돌연변이는 이제 기존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형질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기작에는 이제 자연교잡하고 돌연변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성숙 시 종자의 탄립성이 큰 방향으로 발달을 했다. 그 야생종하고 재배종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재배종은 이제 작물 이렇게 이제 뭐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배종은 이제 야생종보다는 이제 휴면성이라든지 탄립성은 높은 쪽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휴면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휴면성은 낮은 쪽으로, 탄립성도 낮은 쪽으로,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보통 야생종들은 이제 일시에 이제 발화를 하게 되면 이제 불량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제 대부분 한꺼번에 다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만 있고요. 뭐 어느 일부가 개체가 발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화하는 형태로 야생종은 이제 휴면성이 강한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간의 관리하에 놓여 있는 이제 재배종 작물들은 이제 휴면성은 이제 낮은 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재배 편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발화는 일시에 그다음에 개화라든지 이런 것도 일시에 되는 쪽이 이제 일목에는 수확이라든지 이런 작업 등이 편리하기 때문에 휴면성은 약화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탄립성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확 시에 또는 이제 운반 시에 수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야생종들은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뭐 종자의 이제 산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탄립성이 이제 높은 쪽으로. 그다음에 그 작물들은 주로 이제 뭐 그 모체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수량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 저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립성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재배종 작물들은 이제 휴면성의 탄립성은 낮은 쪽으로, 야생종은 이제 재배종에 비해서 휴면성의 탄립성이 높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분할이나 분지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쪽으로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는 얘기했던 이게 이제 뭐 휴면성에 해당되죠. 3번 질문은 이제 휴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은 분할이나 분지 또는 이제 발화 등이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쪽으로 발달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4번 작물은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의 감소나 소실되어서 발화가 일제히
되는 쪽으로 이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 지문도 이제 휴면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타 이제 뭐 작물의 특성을 보면 야생종이 비교했을 때 작물의 특성을 보면 이제 생장 에너지도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생장 에너지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대집 종자 형태로 발전을 했다. 그다음에 종자 중에 이제 단백질 함량은 낮아지고 탄수화물 함량은 높아지는 쪽으로. 대립 종자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은 낮은 쪽으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은 쪽으로.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이제 식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게 식미가 좋아서 탄수화물 함량이 이제 많은 쪽으로 자꾸 이제 선택을 해서 재배하다 보니까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휴면성, 탄립성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야생장하고 재배장하고 비교하는 문제에서 가장 내용상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기출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8번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감자는 전분 작물이며 고온성 작물이다. 서류 중에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는 이제 전분 작물은 맞죠. 근데 감자는 이제 저온성 작물이고요. 고구마는 이제 고온성 작물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감자는 전분 작물이며 저온성 작물, 저온 작물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메밀은 잡곡이며 맹류에 속한다. 메밀은 이제 뭐 식용작물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름 작물 중에서 비교적 저온에 재배되는 그런 작물이고, 종류는 이제 잡곡에 속하죠. 그다음에 맹류가 아니고 잡곡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작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맹류, 잡곡, 두류, 서류. 자, 서류에는 이제 감자, 고구마가 있고요. 감자는 이제 저온성 작물, 고구마는 이제 고온성 작물. 열대가 원산지죠. 얘는 이제 중앙아메리카죠. 얘는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두류 중에 이제 콩, 팥, 녹두, 동부, 그다음에 이제 강낭콩, 완두,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류에 포함되어 있죠. 잡곡은 이제 옥수수, 수수, 조, 피, 기장, 메밀, 밀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잡곡류에 속하죠. 등. 근데 맹류에는 이제 보리, 뮬, 호밀, 비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메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파 작물이기도 하고 잡곡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는 유료 작물이며 섬유 작물에 속한다. 유료 작물이면서 섬유 작물에 속하는 게 이제 암하고 목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암하고 목화는 유료 작물이기도 하고 섬유 작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유료 작물이면서 섬유 작물에 모두 속하는 것은 암하고 목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호프는 원년생이면 약육작물에 속한다. 자, 호프는 이제 원년생이 아니고 단연생이고요.
자, 월년생이라는 것은 뭐 1년생에 속하는 거죠. 1년생은 학의 1년생, 동계 1년생 뭐 이렇게 나누죠. 보통 이제 동계 1년생을 이제 월년생, 예.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호프는 단연생, 호프 이런 것들, 뭐 저기 단연생 작물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분 작물에는 이제 뭐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옥수수가 이제 전분 작물에 속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료 작물, 기름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작물들에는 이제 깨 종류들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까리유, 해바라기유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아마인유, 종자를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서 이용하는 이제 아마인유, 모카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땅콩은 이제 기름 성분이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다음 중 콩과 사료 작물에 해당하는 작물. 사료 작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콩과 작물들은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다음에 사료 작물 중에 이제 콩과 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일단 그레스류 또는 그라스류는 이제 벽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뭐 그라스, 뭐 그라스류는 이제 벽과. 벽과 중에 이제 티모시가 있으니까 티모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그라스류라든지 그다음에 클로버류들은 이제 클로버류는 이제 그 콩과고요. 그라스류하고 티모시는 볕과. 그다음에 이제 엘펠퍼, 그다음에 클로버류, 들은 이제 콩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헤어리 배치 종류. 그래서 엘펠퍼는 콩과고, 나머지 오처드 그래스, 티모시, 화이트 그라스는 이제 벽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콩과에는 이제 뭐 클로버류, 그다음에 이제 엘펠퍼, 배치 등이 이제 콩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번,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가을보리와 같이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 초여름에 성숙하는 작물을 2년생 작물 또는 이제 겨울 작물 이렇게 이라고 한다. 가을 보리와 같이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초여름에 성숙하는 작물을 2년생이 아니고 이제 월년생이라고 하죠. 아까 설명드렸던 월년생, 동계 1년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겨울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요. 보통 겨울 작물, 동계 1년생 겨울 작물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보통 여기 얘네들 보리, 밀, 호밀, 요 길이는 이제 여름 작물이고요. 보리, 밀, 호밀들과 같은 이제 보통 가을에 그 파종을 해서 겨울 동안 이제 생육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봄 또는 이제 초여름에 수확하는 그런 작물들을 이제 동계 1년생 또는 월년생 또는 겨울 작물 이와 같은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틀린 질문 1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벼, 맹류와 같이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을 이제 주형 작물. 포기 형성하는 작물, 포기 작물 또는 이제 주형 작물 이렇게 얘기하죠. 주자가 이제 그 우리가 주식 할 때도 주자고 한 주 두 주 할 때도 주자고, 포기주 또는 그루주 하니까 포기 작물 또는 주형 작물. 용상으로는 뭐 한문으로는 주형 작물, 한글로는 이제 포기 작물 이렇게 부르니까 같은 용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배 시 잡초 발생이 줄어드는 수소와 옥수수는 이제 중경 작물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와 옥수수는 이제 그 시포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잡초와 경합력이 높은 작물이고, 그다음에 내비성이 큰 작물이고, 그다음에 뿌리가 깊이 꺾기 때문에 이제 싱글성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잡초와 이제 경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경을 한 효과가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옥수수는. 그다음에 4번 공해작물. 공해작물에 속하는 작물에는 이제 전분작물,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작물,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짜서 이용하는 이제 유료작물, 그다음에 이제 섬유작물, 우리가 그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섬유작물, 그다음에 이제 당뇨를 이용하는 당분을 이용하는 그런 당뇨작물, 그래서 뭐 당뇨작물이 사탕무나 사탕수수와 같은 그런 작물들이 당뇨작물에 속하고요.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문제 이제 공해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전분, 유료, 섬유, 당뇨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니까 그 공해작물을 나누는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번 우리나라 토양에서 현재 적정 범위다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것. 유기물 함량은 이제 킬로그램당 24g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논밭에 이제 유기물 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밭은 이제 적정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논은 다소 낮은 편이고 이제 밭은 적정 범위 정도의 이제 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효규산 함량, 유효규산 함량은 킬로그램당 이제 126m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논에서 보통 이제 벽과작물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이제 원소가 이제 유효규산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논에서는 다소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토양 내에는 뭐 규소 함량이 뭐 아무튼 그 암석 황암이라든지 황암평화암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용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소 미달된 그런 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소이온 농도는 논에서는 5.8, 그다음에 밭이 한 5.9, 그래서 별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약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지는 이제 6.3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논밭에 비해서. 그러니까 논밭은 이제 노지이고 시설 재배지는 여러 가지 염류 등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약간 높은 6.3 정도 약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효인산 함량은 보통 일반적으로 논에서는 141mg 정도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밭에서는 이제 547mg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 범위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시설 재배지 같은 게 이제 뭐 킬로그램당 975 뭐 아주 높은 편이죠. 시설 재배지에서는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제 치환성 양이온, 치환성 양이온이라고 하죠. 치환성 양이온들도 뭐 적정 함량보다는 적정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설 재배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높다. 이유는 이제 뭐 염류 집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유효 인산 함량
뭐 지금 출제된 문제 외에는 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거기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규산 함량, 그다음에 수소의 농도 등도 같이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작물의 유연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1차적으로 유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겉모습을 봐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뭐 꽃 모양이 비슷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형태가 비슷하다든지 등과 같은 그런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형태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 등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겠죠. 형태적, 그다음에 생리적, 생태적 특성 등을 비교해서 친척 관계, 유연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2번 서로 다른 식물 사이에 교잡을 할 경우 교잡을 시켜봐서 교잡이 잘 되는 종류는 이제 유연 관계가 이제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교잡이 제일 생기지 않는 쪽은 이제 원 유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종 간에는 이제 분류 단위가 이제 과, 속, 종. 뭐 그 위에 이제 문, 강 이렇게 있죠. 종 간에는 이제 교잡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다음에 속부터는 이제 교잡이 좀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교잡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유연 관계가 멀면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염색체 분석을 해서 핵생 분석을 해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그 모양과 차이에 따라서는 유연 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염색체 수. 그다음에 단백질의 동이질성을 검증하면 유연 관계가 판단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는 아무튼 답은 4번인데, 답은 4번 단백질의 동이질성 면역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답이 문제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연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답은 염색체 수가 같으면 그 모양과 차이에 따라서 유연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염색체 수로 판단할 수 있죠.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맞고요. 그래서 작물의 유연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형태적, 생리적, 생태학적 방법으로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처럼 교잡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염색체 핵형 분석에 의한 염색체 분석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단백질의 이제 동이질성 검증을 해서 유연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면역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면역적 방법은 단백질의 동이질성을 이용하는 거다. 근데 같은 계통의 이제 종이면 이제 단백질의 이제 그 성질이 이제 같은 동질성이고, 그다음에 유연 관계 먼 그런 이제 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의 이제 성질이 다른 그런 이질성,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DNA 분석법이 있죠. DNA 수준에서 분석해서 DNA 염기 서열의 이제 형태를 보고 유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DNA 분석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물의 유연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5가지, 형태적, 생리적, 그다음에 뭐 생태적 방법, 그다음에 교잡에 의한 방법, 염색체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면역학적 방법, DNA 분석법 등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일반적 분류가 아닌 것은, 작물의 일반적 분류에는 이제 식용 작물, 그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 사료 작물,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게 이제 공예 작물, 그다음에 기호류 작물, 사료 작물, 높이 작물. 여기 사료 작물 들어가 있으니까 높이 작물 등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작물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작물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에는 식용작물, 공예작물, 약용작물, 기호류, 사료, 녹비, 원예. 용도에 따른 일반적 분류. 그래서 용도에 따른 일반적 분류는 이제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물학적으로는 이제 무슨 과 등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식물학적 분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용작물, 그다음에 이제 원예작물, 그다음에 사료작물, 녹비작물 등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기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작물의 정의로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1번 식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재배의 대상이 되는 것. 정확하게 이제 그 작물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농업 지도사 시험에서 작물의 특징, 작물은 일단 이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돈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돈이 안 되면 이제 뭐 이용성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 이게 이제 작물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용성, 경제성, 재배 이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보기 지문 하나가 이제 여기 세 가지 1번, 2번, 3번하고 4번이 이제 유전성이었었는데 작물 특징 유전성하고 관계 없죠. 뭐 이거 착각하기 쉬우니까 유전성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식물 중에서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는 식물만을 이용을 한다. 식용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경제성이 있어서 재배되는 작물 등은 다 통칭해서 작물로 이제 정의하죠. 식물 중에서 채소, 과수, 화훼와 같은 원예 작물만을 칭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물에는 이제 식용작물, 공예작물, 약용작물, 기호류, 사료, 녹비, 원예 등과 같은 작물로 분류를 하죠. 경지에서 생육하는 모든 식물은 작물로서 취급한다. 경지에서 생육하는 이제 식물은 작물하고 작물의 여러 가지 그 수량을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식물로 작용하는 이제 잡초가 있죠, 잡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경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서 식물의 의도에 역행하는 작물을 이제 잡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작물은 여기 이용성, 경제성, 재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이제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5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